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신명영 의원님이 주최하고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 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수면 관련 모든 학회는 물론 국회 정부가 대국민 수면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수면의학회 김석주 이사장님의 대한민국 수면 건강 실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발제를 맡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면 건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냥 크게 보면은 수면을 웰빙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디지즈 일리스 쪽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쪽을 다 사실은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잠 부족 국가다.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OECD 중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자는데 한국은 제일 적게 자는 거의 OECD 중 그 국가 중에 평균 수면 시간이 제일 짧다.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요즘 나온 것도 오히려 수면 시간 더 줄었습니다. 6.9시간. 그래서 수면의 날 맞아가지고 조사해 보면은 글로벌이 7.16인데 6.9. 그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역시 수면의 양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질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나는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푹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많은 이유들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밝은 빛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수면 시간들이 짧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더 좀 짧아지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이 보시면은 평일과 주말도 차이가 제법 크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62%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든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리듬들이 많이 깨지고 밤에 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중학생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집집마다 그러고 있으면서 완전히 잠들이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푹 자지 못하니까 밤중에 깨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응답률은 조사국 최하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가 발전된 만큼 핸드폰을 갖다가 침대라든지 이런 데서 눈에 갖다 대면서 보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은 짧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점점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청소년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을 좀 자게 되면서 뇌발달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옛날에 4당 오락 얘기하고 뭐 4시간 자면 대학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대학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잡니다. OECD가 추천하는 시간은 8시간 20분이고요. 청소년들이 수면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수면 부족 시간들이 21년에서 23년 넘어오면서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계속 수면이 부족한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논문들을 몇 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은 자살률이 올라가고 청소년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심지어 성적마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성적마저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논문들을 그때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이 오히려 뭐 성적은 다른 건 물론이고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성적마저도 좋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하면 교대 근무자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뭐 교대 근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대 근무자들을 많이 볼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대 근무자의 퍼센테이지는 30%까지 왔습니다. 물론 교대 근무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잠을
본인이 자고 싶을 때는 잠이 오지 않고 본인이 깨어 있고 싶을 때는 굉장히 많이 졸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역시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이라든지 그 잠을 잘 못 자고 우울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결국 이 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대 근무자에서 잠의 문제라든지 자살률을 올리거나 또 교대 근무자가 일하는 것 중에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잠이라든지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부분들이 교대 근무자의 실수를 올리고 이런 실수들은 치명적인 사고나 아니면은 뭐 의료 사고도 될 수 있고 교통 사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을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G20 중에서 제일 빛 공해가 심하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밤에 굉장히 밝게 외국 나가면은 외국 나가 보시면은 굉장히 뭐 길거리도 어둡고 그래서 그렇다. 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들어오는 별빛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빛이 밝습니다. 사실은 외국 가가지고 인류 호텔을 가도 빛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밤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딱 보면은 그거는 밤새 공부하라는 빛이지 그냥 자라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류 호텔에 가도 밤에 빛은 어둡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수면 환경 자체가 자기의 적합한 문화나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빛공해 피해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수면이 될 거고요. 이 빛공해에 대해서 광고 조명이나 이런 빛공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면이라든지 일주기 리듬을 많이 해치게 되겠죠. 졸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졸음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기면병도 있겠고 수면무호흡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흔한 거는 그냥 밤에 안 자서가 제일 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냥 수면 부족이. 그래서 실제 보면은 졸음 운전을 하는 경험들이 뭐 가끔 경험을 했다 뭐 그 경험을 자기가 본 것과 아니면은 내가 겪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비율에서 나는 졸음 운전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겪은 적이 많고 결국은 4년간 졸음 운전 사고가 만 72건이라고 돼 있고요. 결국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는 뭐 과속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 운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결국 이게 운수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아까 뭐 헬스케어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야간에 근무해야 되거나 밤에 차를 몰아야 되거나 기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 능률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사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한 번씩은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수면장애가 더 흔하고요. 하지만은 청소년이나 심지어 소아까지도 수면장애 비율들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시면은 2016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수면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점점 수면장애는 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흔한 게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면증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늘고 있고 2020년, 21년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고 그러면서 더 늘었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은 아마 2018년에 여러 가지 그 보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제대로 된 진단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면무호흡증이 숨겨져 있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 환자들이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 숫자도 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 말고 숨겨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환자들이 뭐 잠 좀 못 자는 거, 코 좀 고는 거 이게 뭐 대단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안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불면증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불면증은 치료 원칙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치료의 대원칙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스트롱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돼 있고, 약은 짧게 쓰라고 돼 있고, 위크 레코멘데이션, 로 퀄리티 에비던스. 결국은 CBTI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만 약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역시 CBTI가 제일 퍼스트 라인으로 추천돼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내용에서도 다른 원인들, 불면증의 다른 원인들이 제껴지고 나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그게 잘 반응이 없거나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약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금 역시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의사 대상으로 불면증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약을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7% 제일 먼저, 그리고 그냥 교육을 한다 37%인데, 이 교육은 CBTI하고는 사실은 그 보통 말하는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그냥 단순 교육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라피는 1.18%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추천하기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환자는 돈 많이 내고 그 병원은 손실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노동이 많이 들어간 거렇고요. 두 번째로 CBTI는 하자마자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초기에 악화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거의 논쟁을 해가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TI가 병원 현실에서는 짧은 진료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이션을 먼저 하고 CBTI가 훨씬 적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20배씩 CBTI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불안제나 최면진전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항불안제 쓰는 사람이 660만 명, 1년 동안. 660만 명이 항불안제를 썼습니다. 60대가 제일 많고 여자가 더 많습니다. 최면진정제 역시 800만 명. 물론 미다졸람 같이 조금 다른 거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부분 다 수면이라든지 불안을 누르기 위해서 습관성이 있는 약들을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시 불안을 좀 많이 느끼고 불면증을 많이 느끼는 여자들이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처방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3주, 4주 이상 처방을 못하게 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월에 따라 다르지만은 19년, 18년에 비해서 20년에 아무래도 이때 코로나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어쨌든 졸피뎀 처방량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같은 경우에 처방량이 늘고 있습니다. CBTI는 퍼스트 라인이지만 돌아가지 않고 수면제는 늘고 있습니다. 처방 코스 보시면은 결국은 다이아제팜이나 알프라졸람이나 졸피뎀,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굉장히 많이 쓰는 벤조다이제핀이나 지드럭 수면제들이 처방이 많이 나가고요. 근데 이슈가 몇 번 됐었죠.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목류병 같이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뭘 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크게 문제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약간 과장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악마의 약인 것처럼 소개를 한 적도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게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2년, 3년.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먹지 않으면 못 잔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양이 올라가가지고 몰래 사 모아서 하루에 저는 10알까지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장기 복용을 하고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환자들이 이제 약에 대한 불안은 있는데 또 잠은 자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치매 연구는 수면계 장기 첨언과 치매 연구는 국내 연구가 2개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부분인데,
나왔습니다. 다른 걸 통제하고 나서도 결국은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또 양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치매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어느 정도냐, 또 얼마나 강력하냐, 그냥 소주 정도의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치매 오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의 연구들이 이쪽의 근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CBT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양학기 2018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렌탈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났다는 게 아마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하지만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낮에 활동량이라든지 뭐 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보가 잠깐 축소됐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뒤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압기 사용률은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사용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 양압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설명만 해도 다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은 아직도 전체 조사국 사용량에 비해서는 좀 미달입니다. 수면 산업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립테크도 뭐 얼마 전에 있었고요. 수면 산업 규모는 뭐 수면 산업이라는 게 단지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걸 얘기하면은 3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수면 시장은 글로벌이나 국내 시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밥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웰빙을 추구하면서 잠을 좀 푹 자야겠다는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얻고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치료제 얘기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는 여태까지 1호, 2호가 다 불면증입니다. 지금 에이메드와 엘트가 이제 불면증으로서 솜즈하고 벨타아이하고가 불면증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제 임상 시험까지 다 마치고 그 식약처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며칠 전에 이제 고시가 나가지고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서 병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됐죠. 2022년 11월 19일이니까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이게 썸즈인데 이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식약처가 낸 첫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오고 앱으로 불면증 사실은 저도 이거 개발에 관여를 했지만 단순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CBTI가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안 따라하면 살 절대 안 빠지고 운동 프로그램 안 따라하면은 절대 근육 못 만듭니다. 근데 좀 힘들게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상시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시험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이제 현장으로 좀 나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2호 역시도 웰트에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1호는 불면증, 2호도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웰트아이가 개선용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치료를 국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피어 세라피틱스라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했던 게 결국 뱅크럽시 파산했죠. 뭐 허가 받으면 뭐냐 보험 적용이 돼야 된다. 물론 이건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 너무 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보험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보험 적용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장벽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학회 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급여가 돼야지 이제 조금 시행이 될 건데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의사가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대책이라면 제가 뭐 이런저런 대책을 다 만들어 오거나 그러지 못했고요. 그냥 생각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교실을 없애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영교실을 막 없앴더니 강남에서 아침에 학원이 생겼습니다.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잠보다는 수능, 뭐 이렇게 잠보다는 내신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교대 근무를 하고 밤에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 같으면은 사실은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뭐 정책만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빛공해라든지 이런 거는 실외에서 또는 실내에서 이런 빛공해 관리가 있어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의 빛 노출을 갖다가 좀 조절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청소년이나 교대 근무자에 대해서 수면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졸음으로 인한 휴먼 에러는 또 역시 심각한 부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수면 장애가 치료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실제로 뭐 다른 논문들에서도 그 숨겨져 있는 슬립 애프니아를 발견했을 때 뭐 근로자들의 졸음이 운전자들이라든지 이런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졸음이 확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춰주거나 또는 숙소 환경,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게 되거나 당직 서게 되는 건 숙소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졸음이나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 남용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또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수면제 처방 적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근데 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치료 지침이라든지 나중에 얘기들이 몇 번 더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여기서 뭐 적절한 수가나 뭐 다른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립테크 산업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책이라고 적어놨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총론이 아니라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나 뭐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석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면 건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맡은 대한수면학회 회장 정의선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수면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수면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이거를 신경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발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아마 많은 얘기들 들으셨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 수면 시간이 나이에 따라 다 다른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많이 자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자는 것은 당연한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10시간 정도 자는 게 정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9시간 정도 자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성인들은 8시간, 또 노인분들은 뭐 7시간 이 정도 잠을 자면 되는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잠을 못 자고 있고요. 9시간 자야 되는 친구들이 6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10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또 굉장히 잠을 잘 못 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시기 때 하나의 특징은 일주기 리듬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잠이라는 거는 이제 제때 자야 되고 또 깊이도 또 적당해야 되고 적당한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깨지 않고 낮에 그래서 졸립지 않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 나왔듯이 2위 꼴찌에서 두 번째가 일본인데요. 우리나라가 약간의 차이로 이제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OECD 통계고요. 이 수면 부족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대충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것들이 되게 되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때제때 반응을 못하고 늦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정확한 판단이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사실은 굉장히 대량 교통수단도 발달해 있고 버튼 하나로 엄청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실수나 오류가 생겨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생산성 저하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과식을 한다거나 번아웃이 된다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카페인이나 각성제를 자꾸 쓰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수면 주기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면 부채라는 말을 쓰는데요. 급성 수면 부족과 만성 수면 부족이 있는데 계속 매일매일 쌓이는 수면 부족들이 마치 빚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채라는 얘기를 쓰게 되고요. 이 만성 수면 부족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엄청난 이 빚을 못 갚게 돼서 커다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집중력이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점점점 더 큰 확률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스케줄 관리라든가 수면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또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이런 수면 부채가 해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잘 자는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한 11.9%는 주간졸림증이 있다고 하고 약 30% 정도는 7시간 미만으로 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해외의 어떤 사건 사고들을 좀 몇 개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얘기인데요.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세이프티 시스템이 새벽 1시 30분에 꺼졌는데 그거를 이제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냉각 시스템을 꺼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꺼지면서 계속 오버히트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전 사고가 알다시피 일어났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사고로는 이제 1979년도에 스리마이 아일랜드에서 이것도 역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냉각수가 없어진 거를 이제 발견하지를 못해서 쿨링 시스템이 잘못되면서 또한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또 있었고요. 인도에서도 아주 유독가스가 새벽 시간에 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고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1986년도에 챌린저호 발사 때는 이 정비사가 굉장히 잠을 잘 못 자는 상태로 이거저거 해결을 하다가 결국 해결을 못한 것들을 다 해결을 못하고 발사가 돼서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뭐 엑슨발데스 오일 스필 사고 또한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어떤 그 1등 항해사가 이 사람은 이제 48시간 동안 6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좌초되면서 유조선이 전부 그 기름이 샜던 그런 사고가 있었고
스타 프린세스 그 크루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저녁 시간이었는데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사고를 냈던 거가 있었고, 미시간 트랙 사건 사고 또한 그 수면 무호흡증이 심했던 분이 충돌 사고를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 이제 졸린 게 알코올을 마신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또는 6시간 이하로 자는 경우에는 거의 알코올을 마신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새벽이나 오후 시간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전체 교통사고 중에 한 25% 정도가 졸음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모탈리티,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된 사고는 전체 사고 중에 75%가 수면과 연관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커다란 사고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마찬가지로 30%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고, 특히나 사업용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또는 주간 졸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권장하는 어떤 그런 권고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2003년도에 뉴저지에서 24시간 이상 잠을 못 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발효가 돼 있고, 리비자이언 로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 응급실에 이 환자가 갔을 때 제대로 잠을 못 잔 전공의가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바람에 환자가 그 사고가 생겼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의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그 잠을 잘 못 잔 전공의가 실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법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온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가 되지만, 전공의 자신의 어떤 그 너무 전공의 자신의 권리, 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전공의들이 실수를 일으켜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불면증이고, 그 다음에 수면 호흡 관련 질환, 또 그리고 일주기 장애, 그 다음에 운동 관련 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전체 수면 질환의 빈도는 뭐 과다졸림증이 한 4%에서 26%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한 4% 정도 있고요. 기면증은 굉장히 적은 퍼센테지만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페이탈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면 호흡 관련 질환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모탈리티, 그러니까 사망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어린이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린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학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장애나 성장 장애, 또 학습 장애, 산만, 심혈관 질환, 호르몬 장애, 안면 성장 장애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이것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 문제와 건강에 대해서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창 시절에 제대로 잠을 자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굉장히 적게 잠을 자고 있고요. 그 저희 학회의 이 부회장님이신 양광희 선생님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조사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주말에는 원래 권장 시간 정도로 잠을 자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중에는 권장 시간보다 굉장히 적어지는데 특히 고3 정도 되면 거의 뭐 수면 박탈 수준의 잠을 자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잠을 적게 잘수록 자살 충동이라든가 우울 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여학생,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또 주중에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낮에 졸려하기도 하고 비만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상당히 우울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불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의 경우에 또 여학생, 또 과외를 많이 받거나 또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발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수면 건강은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수면 부족과 수면 질환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면에 대한 부분들이 큰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면 부족을 줄이고 또 수면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삼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의 패널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총 7분이시고요. 발표 시간은 약 5분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영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기영입니다. 오늘 앞에 두 분 회장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고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면이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수면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수면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오늘 수면 건강 선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는데요. 앞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은 제가 요약을 하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는 수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들의 그 위험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치매를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암이 증가하고요. 또 정신 질환이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또 사망률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고가 증가를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도 이제 증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선진국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수면 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 총생산과 GDP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대략 한 2에서 한 3% 정도,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한국인의 그 수면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인에서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보는데 7시간 미만인 경우를 2019년도에 한국인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44% 정도, 거의 반수 정도가 우리나라는 수면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결국 이게 이제 수면 시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비교인데 암 발생률은 사망률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은 나라죠. 그에 비해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수위권에 속하는데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졸음운전, 거의 70%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주운전은 단속을 하는데 졸음운전은 단속할 시원찮은
방법은 없긴 하죠. 근데 연구에 의하면 16시간 이상 깨어 있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 되고요. 하루 정도 잠을 못 자면 면허 취소 수준이 0.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운전은 단속하는데 졸음운전도 그의 음주운전 못지않게 심각한 폐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현상일 텐데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새벽 배송이 이제 이런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편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택배 기사의 그 과로사라든가 또는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그 졸음 운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매우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우리가 수면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그리고 이런 마케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수면 장애 환자는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주간 졸림도 거의 인구의 10% 이상이고 불면증 20% 이상, 수면 무호흡증도 한 25%.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수면 장애들을 보면은 거의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이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도 매우 이제 중요하고 이러한 교통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각각 불면증인 경우에는 거의 2배, 불면증 환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2.5배 정도 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병, 교대근무자는 거의 6, 7배 정도 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에 이제 위험성이 매우 증가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그 수면 시간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19년까지 그래도 점진적으로 약간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약 15년 동안에 24분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는 7시간 미만인 경우가 한 52%에서 2019년도에는 44% 정도로 그래도 이제 뭐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주중에 수면 시간은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주말에만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특히 토요일이 늘어났는데 취침 시각은 그대로고요. 기상 시각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노동 환경에 주된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토요 후유라든가 그리고 주 50여 시간 되면서 주말 시간이 좀 늘어났고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는데 저녁에 일찍 자야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수면 패턴이 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녁에 늦게 자는 것은 최근 15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고 주말에 왕창 늘어난 거 요거가 이제 평균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저는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업무 공부 우선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수면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코골이가 뭐 대수야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 수면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의 수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수면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고 이러한 현재 우리가 정확한 어떤 인식의 어느 정도인지 평가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정책 제안 및 개발 및 제안을 해야 되겠는데 인식 제고는 홍보와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요. 평가는 전 국민의 어떤 체계적인 수면 실태 조사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야 되겠고 정책 개발을 해서 이것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보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건강검진에 수면에 대해서 일단 그 기본적인 검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기면병 서베이를 했는데 보면은 국가에서 환자한테 해주고 싶은 제일 1등이 뭐냐면 기면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이제 그 결과가 있고요.
해마다 세계 수면학회에서 월드 슬립 데이라 해서 수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올해는 특별히 그 공로상을 받고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떤 일개의 단체로만 가지고는 이러한 노력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사례로 들고 싶은 것은 미국 수면재단 사례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199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면 교육을 증가시키고 조언을 통해서 건강을 증가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활동은 대중에 대한 수면 교육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셔널 슬립 폴이라고 해서 해마다 그 수면에 대한 그 전 국민 수면 서베이를 통해서 수면의 어떤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인식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잡지도 발간해서 슬립 헬스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미국 수면 재단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을 제한을 해서 발표를 했고 수면 건강 지수를 개발을 해서 수면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저는 가장 시급하고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인식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조사에 의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추진이 되겠고 이러한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나 기업, 산업체 등의 수면에 대한 교육이 전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꼭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합심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이 필요하겠고 저는 가칭 이제 한국수면재단 같은 이러한 기구를 설립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수면 문제를 하루속히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수면호흡학회 이승훈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호흡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승훈입니다. 시작에 앞서 대한수면호흡학회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요. 4년 전에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특히나 수면과 관련된 호흡 관련 질환을 주로 보게 되는 학회로서 만들어진 신설학회입니다. 오늘 앞서서 그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면 질환 중 불면증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 주셨죠.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수면 질환과 관련된 현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것은 그 수면 중에 코나 목 안이 원래는 이렇게 잘 기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목젖이 뒤로 처지거나 코 안의 문제 때문에 막히면서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은 주로 중년 남성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또 비만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소아에서도 특히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 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이 있을 때 수면무호흡 코골이가 수면무호흡증 한 3%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또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2차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졸리는 그런 부분,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또 제2형 당뇨병 등과 같은 다양한 2차적인 질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소아 같은 경우에는 구강호흡이라든지 주의집중력 장애, 학습 능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안면의 성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면 소아나 성인 모두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이 병력 청취라든지
비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도 확인, 그리고 상기도에 대한 obstructive sleep apnea,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 자체가 상기도, 코나 목 안에 해부학적 구조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기도 진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비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관련한 감량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수술, 그리고 양압기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는 가장 골드 스탠다드로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첫 번째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이 바로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에 대한 진단과 치료였습니다. 먼저 수면 다원 검사는 그 당시 비급여 그 액수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환자 본인 부담금 20%,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양압기 치료 같은 경우엔 양압기 구입을 하면 200에서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면서 월 임대료, 자동형 같은 경우에는 8만 9천 원 중 환자 본인 부담 18,000원 정도, 20%만 내면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다음에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양압기 호흡을 처방받아서 치료하는 수면 무호흡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무호흡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 30% 정도의 환자가 있거든요. 또한 양압기 처방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한 60%가 이비인후과 의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와 수술과 양압기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가격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틀이 생기게 됐는데요. 또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슈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에 있어서 교육 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신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잠을 잘 때마다 이걸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한 달간 굉장히 환자에게 이 질환을 반드시 치료에 대한 이유, 그리고 적절한 치료의 방향이라든지 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심도 있게 교육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 상담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압기 처방전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발급되는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양압기 처방전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면무호흡 양압기 치료의 교육 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신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와 청소년기 수면무호흡증이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인도 같이 해줘야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소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한 10% 정도가 코를 골고 있고요. 구강호흡을 하고 있고 3% 정도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편도가 커져가지고 목을 막아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요. 소아 수면무호흡증은 이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 이것이 심하게 된다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성장장애라든지 행동장애, 주의집중력 결핍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인에 비해서 성인은 양압기 치료가 주가 되지만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를 제거한 후에 수면 무호흡이 급격하게 개선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였을 때 생애 전주기 소아, 그리고 군입대 전 청소년 시기, 또 군대 가서 코골이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국가건강검진에 뭐 상기도 검사라든지 증상, 뭐 필요하다면 수면다운값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시행을 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애 전주기 소아 및 청소년 국가검진에 수면무호흡증 진료를 추가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립니다. 저희 대한수면호흡학회는 바른 잠,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대한치과수면학회 이유미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과수면학회 이유미입니다. 원광대학교 구강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치과 영역 중에서 그 구강 안면 통증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면 통증하고 수면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안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저희 과에서는 꼭 조사하는 게 이제 수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수면의 시간이나 수면의 질을 갖다가 꼭 여쭙고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또 환자분의 이제 진료 과정 중에 통증이 이제 주로 이제 안면 통증 중에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게 하면 이제 턱관절 질환을 보는데요. 질환을 갖다 치료하는 도중에 질환의 경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면에 대해서 환자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그 병원 특성상 보면은 익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좀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 되고 있지만 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꼭 수면을 갖다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잠이 들기 어렵다. 수면에 드는 인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도중에 자꾸 깬다. 깨서 제대로 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고 그런 토막잠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조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런 분들이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수면에 도움도 주고 근육 통증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아제팜을 갖다가 가끔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대 근무자들 오시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개구량이 늘지 않아서 환자분한테 그때 이제 수면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봤거든요. 근데 교대 근무를 하셔갖고 잠이 이렇게 정기적인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히 간호사셨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빼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는 방향으로 좀 근무를 바꿔보시라고 해서 근데 바꾸고 나서 아주 획기적으로 개구량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치과형의 치료에 있어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까 청소년의 그 수면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이제 물어보거든요. 또 학생들한테도 그러면은 얼마 자니? 그러면은 하루 4시간 잔대요. 그래서 너 그거 자고 살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니?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4시간 자고 그럼 어떡하니? 그럼 낮에 그러면은 그냥 책상에서 엎어져 자요. 그러면은 근데 이 엎어져 자는 습관 자체가 저희 턱관절에는 계속 그 압박을 주는 나쁜 습관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좋지 않은 악습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봐서 저희 치과형에서도 저희 과가 거의 수면과 굉장히 연관이 많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수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면 건강 인식을 위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잠깐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보건통계에서 2023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년. 이건 OECD 38개국 중에서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서 일본에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보면은
2002년 그 기준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 이렇게 입원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0.3년에 그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조사된 65.7년에 비해서 거의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은 기대 수명은 83.6년인데에 비해서 그 중에서 17년 3년을 갖다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약을 얼마큼 드시냐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보통 15알에서 막 30알까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수면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면 연구가 제가 알기로도 한 30년 연구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수면의 충분한 수면 시간, 그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이 어떤 인지 기능이나 신체 건강 함께 그다음에 노화 속도, 그다음에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갖다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게 열리는 수면 건강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한 오늘의 토론회가 국민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한 일조가 될 것이고 건강 수명을 누리는 데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과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이렇게 향상되면은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가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치의학 분야에서는 수면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면 호흡 장애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악 아가면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 주위의 성장, 발육과 관계된 주요한 연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것은 수면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인 학문입니다. 치과의사는 기도의 해부 생리와 수면 무호흡 병태 생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수면 무호흡을 갖다가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치과 영역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에 대한 대표적 치료 수단으로 구강내 장치를 갖고 있고 이것은 여러 치료 방법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그다음에 비침습적이고 치료적 이익을 갖다 상당히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주어진다면은 수면 건강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수면 건강을 갖다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치과 영역에서는 소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악골의 성장과 발육을 갖다 컨트롤하는 교정 장치를 통해서도 소아 시기부터 성장기에 이르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침습적이긴 하지만 양악 수술의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을 갖다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수면 질환의 그 연구와 진료에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의 한 축을 이룰 수 있고 국민 수면 건강 개선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수면 건강을 향상을 위해서 의학, 치의학 관련 모든 기관의 상호 협력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면과 건강한 수명을 안겨주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승철 교수입니다. 저는 카톨릭대 성빈센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큰 담론에서 조금 지역적인 것 같은 좀 세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목은 기면병과 장애진단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5년 정도, 한 20년 전부터 기면병 환자들을 이제 진단도 내리고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적된 환자가 1000명 이상 되고 지금도 치료받는 환자들이 300명 이상 되고 있어서
그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장애 진단과 관련된 그런 현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김현병에서 장애 진단이 시작된 것은 2021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증상이 심한 김현병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김현병의 그 주 증상은 낮에 굉장히 졸립고 또 탄력 발작이라고 그래서 이제 웃을 때 화가 날 때 농담을 주고받을 때 이런 감정이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심한 환자들은 그런 탄력 발작 증상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십 차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증상이 또 치료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병이 생기게 되면 증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병의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이제 클리닉에 낮에 졸립다고 해서 참을 수 없는 졸음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대개는 10대 후반, 중후반,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이게 발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낮에 졸립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졸립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대개가 10중 8구 정도는 김현병으로 진단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병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몸에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이 있는 경우는 일형 김현병이라고 하고 물론 낮졸림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 발작이 없이 낮졸림증만 있는 그런 환자들은 이제 그 이형 김현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실제 장애 진단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룹은 실제 탄력 발작이 심한 그 일형 김현병 중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현병의 장애 진단의 문제점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장애 진단의 기준에 보면 김현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발급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장애 진단이 김현병 증상과 정신병적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어져야지 김현병의 그 어떤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현병 장애 진단 요건 절차 내용을 보시면 그 김현증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장애로 판정한다. 그렇게 큰 주제가 있고 소부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정신병적 증상은 원칙적으로 환각, 망상 증상 망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사이코틱 심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면 환각도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분, 의욕, 행동, 사고의 장애가 매우 심하여 능력 장애가 심각할 경우 장애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김현병 자체의 증상인 낮졸림증이라든지 탄력 발작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의 시비리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김현병의 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김현병의 장애 진단은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계통의 장애로 되어 있어서 정신과 의사한테만 장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현병은 수면 클리닉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특히는 뭐 신경과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도 내리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수면 장애죠. 대표적인 수면 장애죠.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를 정신 장애로 분류를 시키고 정신 장애 진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환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김현병 환자 수는 물론 이제 시기병에 속하고 산정특례에 속하는 그 수면 장애이긴 하지만 저희가 심평원 자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한 8,700명 정도가 수면 검사를 받아서 정식으로 김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한 6,000명 정도가 탄력 발작을 동반하는 일형 김현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6천 명 중에 최소한 5%에서 10%, 300명에서 600명 정도는 아주 탄력 발작이 흔히 나타나서 자주 나타나서 장애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21년 4월부터 장애 진단이 발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 3명만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3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통과를 해서 장애 진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 진단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기면병은 기면병의 증상, 예를 들면 낮에 졸림증이 심하고 탄력 발작이 심하고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그런 심한 정도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들에서 정신장애가 같이 있어야만 그 기면병의 장애 진단을 내려준다는 그런 그 부령 자체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수정 또는 삭제가 되어야지 그 장애 진단이 필요한 혜택이 필요한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철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산업계 입장에서 그 한국 수면 기술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패널로 한번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먼저 저도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또 수면에 관심이 많으신 이런 여러 이제 학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한 목소리로 수면 건강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수면에 대한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도 도모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수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좀 통해서 수면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인식이 많이 이제 더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앞서 많이 주셨는데요. 전 돌이켜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국민은 수면에 대한 관심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잠이 보약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방해 요인들이 너무 이제 많다는 게 이제 좀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은 수면의 질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면 부채 얘기도 나왔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못 잔 잠을 내일 미뤄서 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못 갚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몰아서 잔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 갖고 있는 무기들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환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밤에 잘 때 유튜브 켜놓고 많이 주무시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화면이라도 좀 끄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블루라이트라도 차단하고 좀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냥 틀어놓고 명상음악이나 빗소리 이렇게 들고 불면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계시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진단이나 치료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큰 문제 없이 아니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치료에 진단에 이제 범위에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성인의 5명 중 1명, 7명 중 1명 이런 얘기 매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 영역에 들어오게 하고 또 결국 이런 분들이 데일리 퍼포먼스, 주간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서 국가의 어떤 그 생산성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무기가 있는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의료기기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수면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면다원 검사 기기 매년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하고 계신 것 중에 국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면 평가 장치 다원 검사 기기가
서울의 성동구 인구 약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보다도 낮은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서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뭐 대표적인 뭐 수면 관련해서 치료기기 양압기는 어떻습니까? 양압기 수입 수량이 98.3%가 수입 제품이고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해외 제조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현재 한 10만 명 가량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그 양압기 뭐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매년 3, 4만 명이 추가되고 매년 3, 4만 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사들만 좋은 거죠. 평생 써야 되는 양압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국이든 어디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부의 환자들이 이제 양압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환자들의 잘못도 또 뭐 일부분 뭐 그 의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의료진의 잘못만도 아니라 그냥 방법이 갖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전반적인 기술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그 조금 더 양압기든 어떤 다른 치료 방법들의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많은 국민의 혈세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들이 내는 비용들 국가의 재정을 쓰는데 이런 게 기왕이면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기반 기술이 확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수록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지출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양압기 주요 제조사 중에 하나 이제 피해 업체가 리콜 사태를 겪었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사실은 뭐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는 매출 규모로 따져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국적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콜 사태에 대해서 뭐 기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유통사들한테 보상을 해준 정책에 있어서도 거의 최하위로 대접을 받았고 환자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쓰지 말고 그냥 불편해도 양압기 안 쓰고 버티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꾹 참고 불편하니까 쓰거나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양압기 주권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양압기를 적응하지 못하는 게 꼭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의사 잘못도 아닌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2, 제3의 치료법들 뭐 아까 치과수면학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악전장치나 구강내 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여전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걸 원하신다고 해도 예전에 양압기 보험 안 됐을 때 자비로 250만 원, 300만 원 냈을 때처럼 똑같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는 여기 계신 여러 그 선생님들처럼 선진국에 뒤지지 않은 엄청나게 유능한 수면에 대한 의료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설도 단위 면적당 보면은 가장 많은 그 검사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 뭐 국내에도 연평균 한 16%, CHR이 16에서 18%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성장 동력이 강한 그런 이제 수면 진단 치료 산업과에 뛰어든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도 인허가나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난관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런 그 수면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차 산업혁명은 수면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은 부족하죠. 사실 잠 자기 싫은 게 아니라 잠 대신 딴 거 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데일리 퍼포먼스를 유지시켜서 그 생산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구 감소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수면을 충분히 잘 못하고 수면의 퀄리티가 낮거나 질환이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5천만이 4천만이 되더라도 또 인구가 뭐 1억 2억 하는 그런 인구에 비해서라도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께 만들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의 시각에서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의사 출신 기자로 또 동아일보에서 한 23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학회 쪽 토론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수면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학회분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이번 이 학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뜻깊은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정경 회장님께서 한국수면재단 설립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한 목소리를 담아서 내는 거, 물론 개별적인 뭐 학회의 목소리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아까 수술과 양압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요구들도 있을 거고, 또 치과 쪽에서는 치과대로 그런 구강내 장치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수면 건강 선언문, 물론 이 선언문 자체가 굉장히 좀 수상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앞으로는 그런 것들 물론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 분명히 국민들의 수면 건강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앞으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 그 수면 관련해서 결국 우리 학생들, 우리 저도 사실 뭐 수면 건강이 좋지 않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 수면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또 학부모거든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SNS, 유튜브, TV,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수면 건강과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1년 전에 한번 부모가 먼저 핸드폰을 그 작은 바구니에 담고 11시 이후에 그 아이들도 다 빼앗아서 담는 그 소쿠리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현영 의원도 같이 동참하고 여러 각계각층분들 많이 동참해서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좀 국민들이 좀 뭔가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생들 교육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번 이 좋은 자리에 이제 교육부의 학생 건강 정책 담당 분이 참여해서 많이 좀 들었으면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성훈 회장님께서 수면 무호흡 관련해서 생애 전주기에 하나 넣자고 한 제안도 사실 따져보면 복지부 소속의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전주기에 이런 수면 건강을 같이 좀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할 일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자리를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언론도 같이 엮어서 같이 참여하면 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 건강에서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실은 오늘 그 정부 쪽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이긴 한데요. 네, 앞으로 수면 건강의 중요성을 책임지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님께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처음에 여기 토론에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주제를 다뤄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정신건강 쪽 부서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 쪽에서만 커버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주제들 얘기를 보면 뭐 건강보험 급여 문제도 있고 장애인 등록 문제도 있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이걸 뒤에서 이게 어레인지하고 오라이즈 했던 우리 저 메디게이트 뉴스에서 이제 고생하신 걸 알고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학회 분들 한 자리에 모이신 아마 이게 첫 걸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물론 제가 열심히 뭐 공부 안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건강정책과 복지건강정책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해 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이진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학회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일한 목소리로 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그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점이 인식 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저도 얼마 전에 또 TV 프로에서 이런 건강 프로에서 잠깐 이걸 본 적이 있고 저도 좀 이런 잠 잘 못 자는 그런 게 있어서 유심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인식 개선과 그거에 같이 아까 그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연구했다는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게 한참 전 조사더라고요. 2016년 조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질병관리청이든 아니면 저희 복지부든 해서 같이 이런 그 실태조사 같은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좀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대국민한테 할 수 있는 물론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제 별개로 이제 우리 의료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셔야겠지만 일반 국민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일선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 그런 교육을 할 때 일선 보건소에서 뭐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업장을 찾아가서 건강 증진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런 그 교육 홍보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복지부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별도 이런 그 새로운 테마나 이런 건강 주제를 가지고 그 또 토론도 하고 하는 이제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서 그런 이런 토론들을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좀 큰 주제는 이제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스플랜 지금 나와 있는 게 헬스플랜 2030 그게 매 10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짜는 거고 그 중간에 5년 단위로 보완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030년까지 계획이고 25년도에 이제 보완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그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주제 중에서 교육부 소관이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소관 같으면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학생 건강검진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서 청소년기에 그런 아까 그 검사하는 문제는 그 학생 건강검진 거기 항목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용부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군에 대해서 뭐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 오늘 얘기 나왔던 그런 그 수면 장애가 있는 그 근로자들의 그런 건강 보호를 위한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적어도 사전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교수님 강조했지만 인식 개선이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돼야 그런 것들이 부처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진환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